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지질자원연구원 김홍인 책임연구원입니다. 저는 리튬계 폐부품 해치 시스템 및 유용자원 회수 상용기술 개발 연구를 수행하였습니다. 쉽게 말해서 전기자동차용 리튬 2차 전지 재활용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최근에 전기자동차가 많이 보급되어 향후 폐전기 자동차의 발생이 급격히 증가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릴 목차는 전기자동차의 리튬 2차 전지에 대한 개요, 그리고 리튬 2차 전지 시장 현황 및 전망, 리튬 2차 전지를 구성하는 소재 및 그리고 제조사, 리튬 2차 전지 재활용 연구 결과, 마지막으로 이러한 연구가 미치는 효과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기자동차는 크게 내연기관과 배터리가 함께 있는 하이브리드 자동차, 내연기관과 배터리가 함께 있으면서 배터리에 전기를 연결하여 충전할 수 있는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그리고 수소를 연료로 사용하여 만들어진 전기를 리튬이온 전지에 저장하여 사용하는 연료전지 자동차, 마지막으로 순수 전기차입니다. 일반적으로 연료전지 퓨얼셀 자동차에는 배터리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공기를 흡입하고 산소와 수소의 화학 반응으로 전기와 물을 발생시키고 이러한 전기를 리튬이온 전지에 저장하고 그 전기를 사용하여 동력으로 쓰기 때문에 보시는 초록색 부분만큼의 한 60kg에서 100kg만큼의 리튬이온 전지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현대자동차의 넥소는 약 50kg 정도의 리튬이온 전지를 탑재하고 있습니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생산되고 있는 배터리는 세 가지 타입입니다. 첫 번째로는 일본의 파나소닉에서 생산되고 테슬라에서 채택하고 있는 18650 전지, 최근에는 21700 배터리까지 개발된 원통형 전지가 되겠고, 또 하나는 삼성 SDI에서 생산하고 있는 외장이 알루미늄 캔으로 되어 있는 사각 캔 타입, 마지막으로 SK와 LG화학에서 생산하고 있는 알루미늄 파우치 타입이 되겠습니다. 현재 세 가지 타입으로 생산되고 있는 점유율 또한 비슷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향후 배터리 재활용 관련해서도 이러한 세 가지 타입의 배터리를 재활용할 수 있는 기술을 확보해야 하고, 이를 염두에 두고 재활용 기술을 개발해야 합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슬라이드는 국내 SNE 리서치라는 배터리 관련 동향 보고서를 발간하는 업체에서 예측한 전기자동차 판매 예측치입니다. 가장 먼저 중요한 첫 번째 드라이브는 200마일 이상의 주행거리를 확보한 전기차를 만들어야 한다였고, 두 번째 드라이브는 배터리 가격을 극복한 kWh당 150달러 정도 되는 최근 70kWh의 배터리가 생산될 경우 약 1,300만원 정도입니다. 이를 극복해서 현재 2020년에는 전기차 판매가 약 한 70만 대 정도 판매되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극적인 드라이버가 걸리기 위해서는 애플, 구글과 같은 무인 자동차 신모멘텀을 갖는 자동차의 출현이 시작되어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거의 유사하게 예측치하고 맞아지고 있는데요. 오늘 뉴스에서 애플에서 25년도에 운전대와 가속 페달이 없는 완전 자율주행차를 선보일 것이라고 블룸버그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이러한 예측은 실제보다도 과하게 예측한 면이 있으면서도 예측치와 맞아지고 있다는 얘기는 실제 예측치보다 훨씬 빠르게 성장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블룸버그 에너지 파이낸스의 리포트에 따르면 2025년 이후 EV 비율이 급격히 증가하여 2038년 이후에는 약 50%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전기차의 성장을 급격하게 성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보시는 그림은 국내 배터리 보급량과 누적 보급 대수를 통해서 향후 폐배터리의 발생량을 예측한 그래프입니다. 국내 전기차 배터리가 2024년에 10,000대씩 배출되고 2030년 이후에는 연간 10만 대씩 배출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이를 배터리로 환산하게 되면 약 3만 톤 정도입니다. 따라서 환경부에서는 전기차 폐배터리 재활용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전기차의 반납,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폐기물관리법 등의 개정을 발빠르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2020년 전 세계 전기차 판매 시장을 살펴보면 테슬라에서 2020년 상반기에 모델 3로 약 14만 대 이상을 판매했으며 2020년에만 전기차가 약 70만 대 이상 판매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국내 전기차 시장에서도 모델 3가 가장 많이 판매하여 10,000대 이상을 판매했으며 1위를 차지했고, 그 뒤에 코나, 니로 등이 판매가 뒤따르고 있습니다. 2021년에는 새로운 전기차 아이오닉5, EV6 등이 신규 전기차들이 판매되어 테슬라의 점유율이 낮아지기는 했을 겁니다만, 그래도 여전히 테슬라는 높은 판매량을 유지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2차 전지 제조사의 시장 점유율을 살펴보겠습니다.
2019년 대용량 배터리 시장 점유율은 일본 파나소닉이 29%, 중국이 43% 이상, 그리고 한국이 17% 정도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2020년 들어와서 일본은 변화가 없고 국내 기업의 생산량이 높아지면서 점유율을 되찾아와서 한중일 공이 약 30%씩 나눠 가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에서도 보여지겠지만 한국과 중국의 생산 캐파의 증가세는 가파르다고 할 수 있습니다. 2차전지 소재 현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양극재의 초기 모델은 니켈, 코발트, 망간의 비율이 약 1대 1대 1로 3원 개의 양극재를 사용하였습니다. 그러나 제조 기술의 발전에 따라 주행거리를 확보하기 위해 니켈의 사용량이 높아지고 이에 따라서 523, 622, 811이 생산되고 있고 SK에서는 9반반이라는 높은 용량의 배터리를 생산하겠다고 선언하였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니켈의 함량이 높아짐에 따라 용량도 커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양극재의 변화는 재활용 공정에서 가장 중요한 이슈입니다. 양극재 중 니켈의 함량이 높아짐에 따라 향후 용매 추출이라고 하는 핵심 공정 설계의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또한 양극재 계열별 사용 비중에서 NCM과 NCA의 비율은 점점 높아지고 있으며 최근 중국에서 테슬라가 리튬 인산철 배터리를 채택하겠다고 선언한 것은 주행거리가 짧은 자동차에서는 리튬 인산철 배터리를 사용하여 자동차 가격을 낮추겠다고 선언하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중국과 한국의 배터리 생산은 급격히 늘고 있으나 일본의 생산량은 거의 그대로 유지됨을 알 수 있습니다. 보시는 내용은 본 과제의 최종 목표와 세부 기술 개발 내용입니다. 본 과제 최종 목표는 폐리튬이온 전지를 연간 15,000대 고효율 재활용 기술 실증 플랜트를 구축하여 이러한 설비의 운전 기술 확립과 자동차용 폐리튬 2차 전지를 처리 공정 설계하는 것입니다. 세부 기술 개발 내용으로는 자동차용 폐리튬이온 전지 방전 기술 확립, 그리고 자동차용 폐리튬 2차 전지로부터 유용자원 회수 및 소재화, 폐리튬이온 전지 재활용 파일럿 플랜트 구축 및 대용량 처리 공정 설계가 되겠습니다. 전기 자동차는 석유 연료를 사용하지 않고 전기 배터리와 전기 모터를 사용하여 이동 수단을 움직이며 따라서 이러한 배터리는 자동차 원가의 약 45%를 차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배터리 중 양극재가 차지하는 비중은 약 35%이며 이 중 코발트, 니켈과 같은 전위 금속과 리튬을 재활용하여 회수하고 향후 현재까지 재활용되지 않고 있는 음극과 전해액, 분리막 등의 재활용 기술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리튬 2차 전지의 구성을 살펴보면 크게 양극과 음극 케이스, 기타 외장, 그리고 분리막 등이 있습니다. 양극은 전체 무게의 약 40%를 차지하고 이 양극 중에는 재활용 핵심 물질인 양극 활물질이 약 8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셀의 약 32%가량이 양극 활물질입니다. 이러한 양극 활물질 희소금속인 리튬, 코발트, 니켈 등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리튬이온 전지를 재활용하는 기술은 크게 습식 재련 공정과 포스코 같은 용광로를 쓰는 건식 재련 공정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습식 처리 공정은 우리나라의 성일 하이텍과 중국의 대부분인 재활용 업체에서 채택하고 있으며 건식 용융 공정은 벨기에의 유미코아가 거의 유일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습식 공정과 건식 공정은 서로 다른 점이 몇 가지가 있는데 대표적인 것이 금속의 회수에 큰 차이가 있습니다. 습식 공정에서는 대부분의 금속이 회수되는 반면 건식 처리 공정에서는 리튬과 알루미늄이 산화되어 슬랙으로 이동하기 때문에 회수가 어려운 단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건식 처리 공정의 장점으로는 전처리가 일부만 필요하여 대량을 처리할 경우 금속 생산 단가가 낮아진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전기자동차의 물리적 처리 공정을 살펴보면 먼저 이송된 배터리 팩을 방전하면서 보관하게 되고 방전이 완료되면 해체하게 되는데 현재는 수작업을 통해서 해체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모듈까지 해체하고 셀까지 분리한 다음 이렇게 분리된 셀은 소형 배터리 처리 공정과 같이 파쇄하고 분리하여 활물질만 얻어내게 되는데 이 공정을 거치게 되면 블랙 파우더가 얻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얻어진 블랙 파우더는 습식 처리 공정에서 재련 공정을 거쳐 순수한 물질로 만들어지고 이러한 순수한 물질이 다시 배터리를 만드는 순환 공정을 이루게 됩니다. 본 과제의 최종 목표인 자동차용 폐리튬 2차 전지 연간 15,000대 고효율 재활용 기술 실증 플랜트가 구축되었습니다. 개발된 세부 기술은 가장 중요한 안정적인 폐리튬이온 전지의 방전 기술, 자동 해체 공정 개발을 통한
공정 기술 확보가 되겠습니다. 또 자동차용 폐리튬이온 전지를 재활용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유용자원 회수 및 소재화를 해야 되고 폐리튬이온 전지 재활용 파일럿 플랜트 운영을 위한 공정 효율화 등이 되겠습니다. 보시는 그림은 자동차용 배터리의 물리적 처리 공정입니다. 먼저 이송된 폐기, 저장과 동시에 안전하게 해체할 수 있도록 정기적으로 방전하게 되고, 방전이 끝나게 되면 안전하게 해체하여 각종 부품들과 분리하여 최종 셀은 기계적 파쇄 공정으로 넘어갑니다. 셀 외에 다른 플라스틱이나 금속류 등의 재활용도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개별 물질로 분리만 되면 자원화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동차용 배터리가 수작업을 통해서 해체가 진행되어 셀로 얻어지면 휴대용 배터리 처리와 같이 파쇄하고 분리하여 활물질만 얻어내게 됩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블랙 파우더는 습식 재련 공정을 거쳐 순수한 물질로 만들어지게 됩니다. 폐리튬이온 전지의 습식 재련 공정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처리로 분말로 만들어진 배터리 활물질을 코발트와 망간을 물에 녹여내고 침출 용액의 pH 조절을 통해 불순물을 제거하고 용매 추출이라고 하는 분리 정제 기술로 순수한 코발트, 니켈, 망간 등을 회수하게 되면 최종적으로 리튬이 남게 되는데, 이를 침전 회수하여 탄산 리튬이나 수산화 리튬을 만드는 것이 일반적인 리튬 2차 전지의 습식 처리 공정입니다. 전해 채취 공정은 금속 이온이 용액 중에 녹아 있어 이를 전기를 가하여 환원하여 금속 상태를 얻어내는 공정으로 순수한 니켈과 코발트를 만들 때 적용되는 기술입니다. 용매 추출을 통해 얻어낸 고순도, 고농도 코발트 니켈 용액을 감압 중류를 통해 용액의 금속 농도를 높이고 온도를 낮춰 마치 소금 같은 결정을 만들어 황산 니켈과 황산 코발트를 만들어서 다시 배터리 원료로 재활용하게 됩니다. 최근 사용량이 늘어나고 있고 향후 재활용 대상에 포함되어야 할 ESS에 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ESS는 셀이 모여 트레이를 만들고, 이러한 트레이가 모여 모듈과 렉을 이루고, 이러한 모듈과 렉이 모여 컨테이너 형태로 ESS 시스템으로 설치되어 운영됩니다. 이러한 ESS는 자동차용 배터리 100대 이상으로 구성되어 향후 ESS의 보급 및 활성화에 따라 재활용 연구도 필수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ESS 시스템에 사용되는 트레이의 재활용 가능성을 확인하기 위해 트레이를 해체한 결과입니다. ESS 트레이의 무게는 약 33kg이며 해체한 결과 ESS 트레이도 56%의 셀을 가지고 있고 플라스틱이 13%, 외장 케이스가 26%로 자동차용 배터리와 유사한 비율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해체한 ESS 셀의 성분 분석 결과 자동차 전지와 유사하게 111 조성으로 제조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고, 이는 향후 523이나 622, 811 조성으로 제조될 수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저희 한국지질자원연구원과 함께 재활용 기술 개발을 통해 국내 유일하게 리튬이온 전지만을 재활용하는 회사로 성일하이텍이 있으며, 2006년부터 리튬이온 전지의 활물질을 분리하여 전처리 공장을 운영하였습니다. 2011년 활물질을 재활용하여 순수한 물질까지 제조하는 공장을 설립하여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 습식 2공장까지 운영하여 배터리 기준으로 약 5만 톤을 처리할 수 있는 용량을 운영하고 있으며, 배터리 원료의 대부분인 황산화물과 메탈, 그리고 메탈 용액으로 생산할 수 있는 기술을 가진 기업으로, 국내 배터리 산업에도 이러한 기업이 있다는 것은 배터리 산업에 큰 힘이 될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폐리튬이온 전지 재활용 과제를 통해 크게 기술적으로는 대용량 폐리튬 2차 전지 완전 순환형 자원순환 공정 확립으로 리튬 2차 전지 산업 성장 기반을 구축하였고, 폐리튬 2차 전지 부산물 재활용을 통한 소재화 상품화 기술 개발로 재활용 부가가치의 상승 효과를 가져왔으며, 재활용 원천 기술 및 고부가가치 소재화 기술 확보가 되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 경제 산업적 측면으로는 대용량 폐리튬 2차 전지 재활용의 고부가가치 사업화를 통해 리튬 2차 전지 관련 산업의 활성화, 그리고 이러한 과제를 통해 환경적으로 향후 발생될 수 있는 폐전지, 폐기물 배출을 최소화하고 매립되는 폐기물 양을 절감하는 기술 개발이 되어 K배터리 산업의 활성화에 기여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진에너텍의 김경현 연구소장입니다. 지금부터 우수성과 20선 합동성과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본 연구는 폐자원 에너지화 기술 개발 사업의 지원을 받았으며 유기성 슬러지 처리를 위한 바이오드라잉 기술 적용 및 건조 슬러지 고체 연료화 기술 개발이라는 과제명으로 주관기관인 진에너텍과 위탁기관으로 서울시립대학교 고등기술연구원이 참여하였습니다. 연구과제의 최종 목표는 합폐수 처리시설에서 발생하는 유기성 슬러지의 환경친화적인 처리를 위해 건조에 소요되는 에너지를 최소화, 악취 저감, 슬러지 건조물의 에너지화를 위한 유기성 슬러지 처리를 위한 바이오드라잉 기술 적용 및 건조 슬러지 고체 연료화 기술 개발이 되겠습니다. 본 과제는 함수율 80%의 유기성 슬러지를 벌킹 에이전트와 어멘드먼트 혼합 후 바이오드라잉을 통해 14일 이내에 함수율 35%까지 건조하고 열적 건조 및 성형하여 최종 함수율 10% 이하의 연료탄을 제조하는 기술을 개발하는 것입니다. 주요 연구 성과 목표로는 건조 연료 적합 인증서, 최종 배출구 복합 악취 500배 이하, 150일 연속 운전이 되겠습니다. 1차 연도 기술 개발 목표는 오토닐 바이오드라잉 파일럿 플랜트 설비 설계 및 제작으로 3개월간 수행하였습니다. 좀 더 자세하게 건조기술 에너지화 기술, 악취 방지 기술 및 응축수 처리 기술에 대한 문헌 및 사례 조사를 하였고 충남 청량군 부지를 선정하였으며 원료 투입의 물성 분석을 통해 도출된 설계 인자를 기반으로 파일럿 플랜트 설계를 진행하였습니다. 2000년도 기술 개발 목표는 오토닐법 바이오드라잉 파일럿 플랜트 시종 및 운전을 통한 50톤일 바이오드라잉 실증 설비 설계안 도출로 13개월간 수행하였습니다. 좀 더 자세하게 파일럿 플랜트 설치 부지 토목 건축 및 건조 연료화 설비, 환경 설비의 시공을 완료하였으며 설비 운전을 통해 발생한 문제점에 대해 1차 설비 개선을 완료하였고 CFD 모델링, 에너지화 시설 설계, IoT 설계 검토 등을 수행하였습니다. 3차년도 기술 개발 목표는 오톤버드의 유기성 슬러지 건조 자원화 통합 공정 개발 및 ONM 매뉴얼 도출로 15개월간 수행하였으며 이어서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구를 위한 연구소 부지는 충남 청량군 비봉산업단지 내에 주관기관의 본산 공장 옆에 선정하여 설비 구축 및 테스트 운전을 수행하였으며 연구 수행을 위해 기존의 폐기물 종합 재활용업 허가 변경을 수행하였습니다. 바이오드라잉 공정은 슬러지 및 톱밥을 혼합하고 바이오드라잉을 통해 함수율 35% 수준까지 건조한 후 열적 건조를 통해 함수율 15% 이하로 건조하고 성형을 통해 최종 고용 연료를 생산하는 것입니다. 건조 공정에서 발생하는 배가스는 분진 제거 후 환경 설비를 통해 악취를 제거한 후 배출하여 환경 오염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공정을 구성하였습니다. 바이오드라잉 패들 디스크 드라이어 설비를 구축하고 배출되는 배가스를 처리할 수 있는 환경 설비를 구축 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현장 운영 상황을 중앙제어실과 스마트폰을 통해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IoT 시스템을 구축하였습니다. 구축된 파일럿 플랜트의 운전 시 발생한 문제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로 발생한 문제는 이송시료의 물성 특성으로 인한 막힘, 적체 현상, 브릿지, 코팅, 부식 등이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설비 트러블로 인해 투입 물질이 역류하거나 스크류 등의 이송 설비가 코팅되고 슈트가 막히는 등의 문제가 다수 발생하였습니다. 앞서 제시한 문제점들을 개선한 내용입니다. 역류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원료 투입 설비를 일체형 설비로 투수 제작하고 이송 설비를 최소화하였습니다. 또한 재질 개선, 도장, 안식각 개선 등 격백 설치 등으로 이송 물질의 물성으로 인한 발생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바이오드라잉에 투입하는 원료에 대한 검토 결과입니다. 우선 투입 슬러지 선정을 위해 다양한 샘플을 확보하여 수분, 가염분, 발열량 등을 분석하여 가염분 함량이 높고 수분 함량이 적은 비소와 하수 슬러지를 선정하였습니다. 다음은 벌킹 에이전트의 선정 결과입니다. 겉보기 밀도와 함수율 측정 및 혼합 테스트를 통해 낮은 수분 함량과 하수 슬러지와 혼합이 균일하게 이루어지도록 충분한 공급을 형성하여 호기성 미생물들이 충분한 공기 공급을 형성해 줄 수 있는 톱밥을 최종 벌킹 에이전트로 선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어멘드먼트의 바이오드라잉 건조 공정에서 호기성 미생물들의 활성화에 의한 건조 요령을 확보하기 위해 충분한 유기물을 함유하고 있으며 투입 물질의 수분 조절 역할을 할 수 있는 건조 슬러지를 선정하였습니다. 다음은 바이오드라잉 건조 공정의 주요 운전 인자로서
미생물에 의한 발열을 유도하기 위해 투입 원료는 적절한 유기물과 미생물 활동을 위해 적절한 수분 함량 조건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또한 호기성 미생물에 공기를 공급함과 동시에 건조기 내부 온도 제어, 수분 배출의 밸런스를 유지할 수 있도록 적절한 소풍량이 중요한 운전 인자가 되겠습니다. 이 외에도 투입 원료는 적절한 공급을 통해 투입된 공기가 원료에 골고루 공급될 수 있도록 합니다. 다음은 바이오드라잉 운전 결과입니다. 실험은 계절별 총 6차례의 실험을 수행하였으며 바이오드라잉 공정의 투입 배출 물질의 특성은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투입 물질 함수율은 60% 수준으로 투입하였으며 동계 14일, 하계 10일 이내 목표 함수율인 35% 수준으로 건조가 되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특히 마지막 장기 4차의 경우 유업계에서 발생한 폐소슬지를 대상으로 실험한 것이었는데도 14일 이내에 목표치까지 건조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 하수슬지뿐만이 아니라 폐소슬지까지 다양한 분야에 적용 가능함을 시사합니다. 다음은 바이오드라잉 공정의 최적화 방안 도출 부분입니다. 최적화 방안은 시뮬레이션 결과와 실제 운전 결과를 이용하여 도출하였습니다. 다음의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하수슬지의 물성에 대한 가연분 함량과 고위 발열량은 건 기준으로 각각 80%와 4,400kcal 이상이어야 합니다. 유기물질 공급원이 되는 건조슬러지의 투입량은 춘계, 하계, 추계에는 총 슬러지의 가연분 중량이 전체 투입물질 중량의 14% 이상이 되는 투입량, 동계에는 이보다 높은 16% 이상이 되는 투입량이어야 합니다. 수분 조절제의 기능을 가지는 톱밥의 투입량은 총 투입물질의 수분 함량이 55에서 60%가 되는 투입량이 되어야 합니다. 배출가스 온도는 춘계, 하계, 추계에는 45도에서 50도 사이, 동계에는 40도와 45도 사이가 되도록 공기 공급량을 조절하여야 합니다. 바이오드라잉 공정 배출 물질의 수분 함량이 35% 이하가 될 때까지 춘계와 추계에는 12일에서 14일, 하계에는 10일에서 12일, 동계에는 14일이 소요됩니다. 다음은 바이오드라잉 공정 최적화 운전 시 열적 건조만을 했을 때와 에너지 사용량 비교입니다. 건조 효율의 경우 바이오드라잉을 적용했을 때가 열적 건조만 했을 때보다 약 5배 이상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고, 이는 건조 시 미생물 발열을 이용함으로써 별도의 에너지 투입이 필요 없기 때문에 월등히 우수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1년 운영 시 소요 비용으로 비교했을 때 약 8억 7천만 원 정도의 에너지 비용 절감 효과가 있습니다. 바이오드라잉 적용 시 전력 소비량의 경우 주관기관의 기존 건조 방식보다 약간 높은 수준이나 해외 기술과는 유사한 수준입니다. 그러나 연료 소비량에서 기타 기술과 비교했을 때 훨씬 적게 소모되어 이를 열량으로 환산했을 때 녹색기술 인증 기준 수분 증발 열량 1000kcal 대비 81% 수준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총 154일의 장기 운전을 시행하였으며 운영일지, 분석일지, 로깅 데이터를 통해 다양한 조건에서의 운전 데이터를 확보하였습니다. 유지관리 지침서를 통해 초보자도 쉽게 운영할 수 있도록 운전 및 유지 보수 자료를 작성하였으며 최적화 운전 결과를 기반으로 50톤 per day 스케일업 설계를 진행하였습니다. 투입 및 배출 물질에 대한 함수율, 동계 14일, 하계 10일의 체류 시간에 대해 폐기물 분석 전문기관을 통해 검증을 받았고, 최종 생산된 연료탄 분석을 통해 우수 재활용 제품 품질 기준에 적합한 것을 검증하였습니다. 악재 검사 지정기관을 통해 환경설비 최대 배출구 복합악칙 300배 바이오드라잉 연료탄의 악취 저감 효과를 검증하고 환경설비 최적화를 통한 최종 배출 응축수 수질 개선을 검증하였습니다. 제조된 연료탄의 현장 적용 가능성 및 검증을 위해 발열량 및 내구성을 평가한 결과 우드 펠렛과 유사하거나 높은 수준으로 미세분이 적어 취급하는 데 용이하여 수입산 우드 펠렛을 대체하는 다양한 분야에 적용이 가능합니다. 열 중량 분석, 연소 특성 평가를 통해 연소로 설계를 위한 시뮬레이션 기초 자료를 확보하였습니다. 바이오매스 혼수 타당성 검토를 위해 총 7가지 전제 조건에 대해서 검토하였으며, 그 결과 기존 바이오매스 발전 설비에 충분히 혼수가 가능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설비 용량 및 공정 구성에 따른 경제성 분석을 실시하였습니다. 먼저 설비 용량에 대한 분석 결과 50톤 일 규모의 BC 레이시오는 0.51로 기능성 확보가 어려운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200톤 일 규모에 대한 바이오드라잉 그리고 열적 건조 방식과 열적 건조 단독 방식의 BC 레이시오는 각각 1.9와 1.59로 바이오드라잉과 열적 건조 조합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이는 소요되는 연료비 차이에 의해 바이오드라이잉 플랜트가 더 우수한 경영성을 보이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성과입니다. 학술지 4건 투고하였고 9건의 학술 발표를 진행하였습니다. 9건의 국내 특허 출원과 1건의 해외 출원을 하였으며 8건의 국내 특허 등록을 하였습니다. 바이오드라이잉 기술을 적용한 고체 연료 생산 기술로 녹색 기술 인증과 우수 재활용 제품 인증을 획득하였으며 현재 환경신기술 인증을 받고자 평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개발 기술의 유출 방지를 위해 산업기술 확인서와 첨단기술 제품 확인서를 받았고 바이오드라이잉 고객 연료는 혁신 제품으로 지정된 공공의 활용을 촉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수 발표 논문상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표창을 수상하였으며 35건의 저작권 등록을 완료하였습니다. 기술 홍보를 위해 4건의 전시회에 참가하였으며 동영상 촬영 2건, 브로셔 2건 제작하였습니다. 기술 개발의 핵심 비즈니스 모델입니다. 슬러지 처리 시 발생하는 처리 비용과 바이오드라이잉 기술을 적용하여 생산한 고용연료 판매 시 발생하는 판매 비용으로 이중 수익 구조의 형성이 가능하며 플랜트 사업을 통해 국내 및 해외 기술 활용 범위를 확대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사업화 진행 상황입니다. 현재 개발된 기술을 적용하고자 국내 지자체와 협의 중이며 생산된 고용연료는 국내 공공 및 민간으로 수요처를 확대하는 방안을 모색 중에 있습니다. 또한 바이오드라이잉 기술의 활용 범위를 확대하고자 농업 바이오매스에 적용할 수 있도록 유관기관과 협약을 통해 사업을 확대하는 중입니다. 장기적으로는 바이오매스 발전소를 운영하여 원료부터 제품 수요처까지 일로를 하는 폐기물 종합 재활용 사업을 수행하는 데 있습니다. 개발된 기술을 통해 생산된 제품은 한국도서발전과 한국중부발전에 전력 납품하고 있으며 과제 지원을 통해 추가 수익을 달성할 수 있게 되어 지원기관에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주식회사 SGR테크의 대표이사를 맡고 있는 김성호입니다. 지금부터 저희 회사에서 연구한 듀얼패크와 라디칼 유도제를 이용한 원위치 오염토양 고도지중 산화기술 개발에 대해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발표 순서는 연구기관의 소개를 시작으로 과제의 개요 및 성과를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연구기관 소개입니다. 이번 연구과제의 주관기관인 저희 SGR테크는 2000년 8월에 설립하여 20년 이상 오염토양 정화사업과 지하수 정화사업을 주 비즈니스 모델로 하고 있는 기업으로 지속적인 기술 개발을 통해 꾸준히 성장하고 있는 환경 엔지니어링 기업입니다. 현재 울산에서 오염토양을 반입할 수 있는 반입정화시설을 보유하고 있으며 실제 오염토양과 지하수 정화공사 현장에 기술 개발된 많은 특허 기술을 적용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희 SGR테크는 지적재산권 보유 현황으로 오염토양, 지하수 정화 기술에 관련된 특허 중심으로 특허 22건, 신기술을 1건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저희 회사의 사업 실적입니다. 사업 수행으로는 토양 지하수 오염 정화 사업을 20년 동안 약 200건 이상 진행을 하였으며 산업통상자원부,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등 다양한 연구개발 기회에 참여하여 지속적으로 새롭고 혁신적인 기술 개발을 진행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번 우수과제로 선정된 연구과제 개요를 시작하여 과제 내용을 상세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구과제명은 듀얼패크와 라디칼 유도제를 이용한 고도지중 산화기술 개발입니다. 이 과제는 실증사업화 및 개별 단계로 진행되었으며 총 연구기간은 2018년부터 2020년까지 31개월, 총 연구개발비는 13억으로 주관기관은 SGR테크, 위탁기관으로는 서울대학교 이창하 교수님 그리고 고려대 이재상 교수님 연구실이 참여하였습니다. 이번 과제의 연구 필요성은 현재 상용되고 있는 원위치 지중오염 토양 정화 기술의 단점으로 지적되고 있는 국부적으로 오염 심도에 선택적으로 오염물질을 분해하는 산화제를 주입하는 것이 장치적으로 매우 어려운 점과 그리고 주입되어지는 산화제 양이 과다하게 주입되어 정화비용과 공사비용이 많이 소요되는 단점이 있습니다. 또한 주입되는 산화제의 지중 자분해로 인해서 오염물질이 분해하는 라디칼이 형성하기 전 산화력을 잃는 등 수평 수직적 전달 효율이 매우 비효율적으로 현장에 적용되는 등 여러 가지 어려움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연구과제 목표 및
내용을 세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연구개발 최종 목표는 듀얼팩과 라디칼 유도제를 이용한 고도지중 산화기술 개발로 크게 세 가지의 개발 목표로 두고 있습니다. 첫째, 다중주입 장치인 듀얼팩화 개발을 통해서 산화제 전달효율을 향상시키는 것과, 둘째, 라디칼 유도제를 개발함으로써 산화제 자분의 저감률을 향상시키는 것, 셋째로는 산화제에 의한 지중 토양 환경에 대한 유해성을 저감을 확인하는 것으로 이 세 가지 성과를 도출하여 불포화대와 포화대 모두 적용 가능한 원위치 산화기술 개발을 큰 목표로 두었습니다. 세부 목표로는 크게 두 카테고리입니다. 첫 번째로는 다중주입 장치 듀얼팩화 개발입니다. 상부와 하부의 산화제와 라디칼 유도제, 그리고 공기와 가압수를 분사할 수 있는 장치로 원하는 오염 신도에 선택적으로 산화제 주입이 가능하여 산화제 전달효율을 극대화시키고 산화제 사용량을 절감시켜 환경 유해성과 공사 비용을 절감 효과를 거두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오염물질을 실제로 분해하는 라디칼 형성을 컨트롤할 수 있는 라디칼 유도제를 개발하는 것입니다. 지중 오염물질을 분해하는 산화제로 사용되는 과항산염, 퍼설페이트가 토양 성분에 의해 자분해되는 것을 억제할 수 있고, 오염물질을 분해할 수 있는 라디칼 생성을 조절하여 산화제 자분해 저감률, 그리고 산화제 이용률을 높이는 것입니다. 연구개발의 연차별 연구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차년도는 랩 스케일 중심으로 각종 산화제를 평가하고 라디칼 유도제 후보를 도출하고 다중주입 장치인 듀얼팩화를 디자인하였습니다. 2차년도는 파일럿 스케일 중심으로 라디칼 유도제 및 산화제와의 주입 순서와 듀얼팩화를 보완 제작하여 실제 공정에 적용을 위해서 파일럿 연구가 진행되었습니다. 마지막 3차년도는 실제 유류로 오염되어진 부지에 연구 결과를 적용하여 듀얼팩화의 우수성과 라디칼 유도제의 우수성을 검증하는 연구가 중점적으로 진행되었습니다. 그럼 연구 수행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산화제 전달 효율 증대를 위해서 다중주입 장치인 듀얼팩화와 주입 압력을 조절할 수 있는 산화제 주입 장치 개발입니다. 다중주입 장치 듀얼팩화는 1단계로서 3D 모델링과 3D 프린팅을 통해서 세부 설계 현자를 도출하였고, 2단계는 여러 번의 시제품 제작을 통해서 수정 보완을 진행하였습니다. 3단계는 최종 상품화할 수 있는 듀얼팩화와 산화제 주입 장치를 보시는 사진과 같이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산화제에 의한 장치의 부식 방지와 내산성, 그리고 안정성을 위해서 여러 부식 실험을 거쳐 확인한 후 재질을 스테인리스인 서스 304로 제작하게 됐습니다. 산화제 자분해 저감률 연구에서는 산화제로는 퍼설페이트 PDS라는 광산염을 사용하였고, 라디칼 유도제는 TPP, 하이드록실암이라는 HA를 사용하였습니다. 연구 결과 그래프에서 알 수 있듯이 PDS와 TPP 시스템에서 산화제 단독 사용 시스템에 대비하여 산화제 자분해가 40% 향상되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이 시스템에 산소를 주입 시 산화제 자분해 저감률이 18% 추가로 향상되는 것을 보아 듀얼팩화 하부에 공기와 가압수를 주입하면 산화제 자분해 저감률이 보다 향상되는 효과를 볼 수 있을 거라고 판단됩니다. 그리고 라디칼 유도제인 TPP는 산화제 주입에 따른 지중 매설물 부식 방지 효과에도 큰 효과가 있는 것을 실험으로 확인하였습니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국내 오염토양 정화 사업에 저희 회사는 최초로 산화제인 PDS와 TPP라는 라디칼 유도제를 현장에서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산화제와 라디칼 유도제 주입 농도 최적화 실험에서는 실험에 사용된 오염물질은 유류인 TPH, 산화제는 광산염, 라디칼 유도제인 TPP를 이용하여 실험하였습니다. 그 결과 최적 주입 농도가 오염물질 대 산화제, 라디칼 유도제가 1대1대 0.05일 때가 가장 효율이 좋은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리고 지중해 주입되는 산화제에 의한 토양환경 유해성 평가는 토양의 과산화수소와 1광산염, 2광산염, 산화제를 세 가지를 주입하여 지중해 미생물의 군집 변화를 비교 분석하여 확인하였습니다. 그 결과 2광산염인 PDS가 토양 미생물의 군집 변화가 가장 적게 나타나 지중해 주입 시 지중해 토양 환경에 큰 위해성이 가장 적은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래서 산화제는 PDS 2광산염이 가장 토양 위해성이 적고 산화제 이용률이 높고 사용하기 적절한 산화제로 이번 과제에 선정하였습니다. 이러한 여러 실험을 통해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실제 현장 실증 평가를 통해서 기술 검증을 진행하였습니다. 현장 실증 평가 장소는 지하 저장 시설 배관 노후로 인한 유류 누출 현장으로서
오염 심도가 2에서 3m, 오염 물질 평균 농도가 약 5,000ppm으로 분포되어져 있는 현장입니다. 작업 순서는 사진과 같이 관정 설치와 패커 설치, 그리고 산화제 주입 순으로 진행하였으며 여러 번의 모니터링과 분석을 통해 현장에서의 산화제 전달 효율과 지중 자분의 평가를 진행하였으며 연구 개발된 듀얼 패커는 기존 사용되고 있는 싱글 패커와 비교를 하여서 지중 전달 효율을 평가하였습니다. 현장 실증 평가를 통해서 기술 검증을 한 결과 보시는 그림과 같이 기존 싱글 패커를 사용했을 때보다 듀얼 패커와 라디칼 유도제를 사용할 때 주입되는 산화제 전달 효율이 80% 이상 향상되고 산화제 지중 자분의 저감률이 30% 이상 향상되었으며 실제 주입되는 산화제 양이 약 3배 이상 절감하는 효과를 거두었습니다. 또한 그림과 같이 오염되어진 심도에 직접 주입 가능함으로써 오염 물질과의 접촉 효율을 극대화시키고 산화제의 수평적 전달 효율이 매우 우수하고 산화제 전달하는 유효 면적이 매우 커진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또한 듀얼 패커와 라디칼 유도제를 사용하여 지중 산화제를 주입하였을 때 산화제 영양 반경이 42% 이상, 유효 면적이 67% 이상 향상되어서 오염 토양 정화를 위한 관정 착정 개수가 약 60% 이상 줄어들었습니다. 관정 착정 비용 절감과 약품 비용을 30% 이상 절감할 수 있어 경제적으로 매우 우수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다음은 이번 과제로 거둔 성과입니다. 연구과제를 통해 도출한 결과를 바탕으로 국내 특허를 3건 등록하였으며 현재 관련 특허 1건은 진행 중으로 있습니다. 또한 논문 성과로는 논문은 SCI급 논문 7건을 게재를 진행하였으며 기술 홍보로는 보시는 사진과 같이 YTN 사이언스 황금 나침반 기술자들이라는 신기술을 보유한 기업 소개하는 TV 프로그램에 2020년 9월에 75회차에 방영되어 개발되어진 듀얼 패커와 라디칼 유도제를 홍보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이번 연구로 정리된 듀얼 패커와 라디칼 유도제를 이용한 지중 정화 기술을 가지고 저희 회사는 8건의 공사 계약을 성사하였으며 장비와 약품 판매 1건을 포함해서 전체 9건의 매출 실적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현재에도 오염토양 정화 공사 중 원위치 정화를 하는 계약에 저희는 적용하려고 노력하고 있으며 또한 현장에서 적용하면서 보완할 사항을 지속적으로 수정하여 장치의 업그레이드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외 연구의 우수성을 국내 학술대회에서 포스터 발표 2건, 국외에는 유명 학회인 아메리칸 케미칼 소사이어티라는 ACS 학회 구두 발표 1건, 그리고 본 기술과 관련된 저작권 9건 등록을 진행하여 본 연구기술의 독점권을 확보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연구과제의 기대 효과입니다. 기술적 측면으로는 기술의 실증화로 신기술 인증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경제적 측면으로는 정화공사 비용의 절감, 환경적 측면으로는 이용되는 산화제 이용 효율을 높여 지중환경의 오염 부하 저감을 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연구로 개발된 듀얼 패커와 라디칼 유도제는 기존 사용되어지는 오염 토양 및 지하수 정화 공정에 연계해서 사용할 수 있을 거라고 판단되고 현재 사용되는 정화 공정에 많은 변화를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듀얼 패커와 라디칼 유도제를 이용한 원위치 오염 토양 고도지중 산화기술 개발의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